하나, 둘, 셋! 대한학생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소년 여러분. 대한적십자사 ICY 홍보대사를 맡은 펜타곤입니다. 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미래 사회의 리더를 양성하는 곳이 바로 RCY입니다. 네, 2020년 다양한 활동을 함께할 RCY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여러분, RCY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 펜타곤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화이팅! 대한적십자사 RCY 화이팅! 네,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가족이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KBS에서 나왔거든요. 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따님이신가 봐요. 네. 어느 분이 첫째 따님이세요? 저가 첫째예요. 둘째 따님. 미소가 예쁜 두 딸과 아버지 이만수 씨는 이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란한 가족에게 몇 해 전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께서 약간 조금 몸이 편찮으시다고 들으셨거든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지금 당뇨하고 혈압이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고 있어요. 네, 계속되는 건강 악화로 경제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됐다는데요. 그런 가족에게 빛이 돼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 가족을 찾아오는 고마운 이웃,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원들인데요. 날개 없는 천사라 불리는 이들은 이만수 씨 부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싱크대 하나가 쓸 수 없이 다 문이 열려져 있고, 이 바닥에 장판도 하나도 제대로 깔려진 거 같고, 박스만 놓치고 있고, 어느 것이 방이고 어느 것이 무엇인지도 참 모르겠더라고요. 모두가 떠나 황폐한 철거마을, 갈 곳 없던 이만수 씨 가족만이 이곳에 남아 있었는데요. 당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봉사단원들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친 겁니다. 적십자에다가 의뢰를 해서 적십자에서 다 이렇게 모든 걸 보증금, 월세, 생활비 이렇게 대주고 병원비 대주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요,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직접 컨설팅을 돕는 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자, 앞으로 아버님 어떻게 사실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딸들하고 세상에 보람듯이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인도주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대한적십자사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각종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호활동, 심리회복 지원활동과 응급처치, 수상안전 등 안전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긴급, 결연, 맞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1개국이 함께하는 적십자 운동의 일원으로서 대형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 이웃들에게 물과 위생, 재난 위험 감소 등의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청소년 적십자 사업을 통해 미래의 리더 육성에 기여하는가 하면 전국 7개 적십자 병원에서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을 실시, 전국 15개 혈액원을 운영하여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죠. 이렇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가 또 국민이 위태로울 때마다 든든히 옆을 지켜온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가 보여준 인도주의의 힘. 그 위대한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1, 2, 3!
이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은 두 볼런티어 자원봉사하다의 약자로 국내 유일 청소년을 위한 이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이에요. 두볼은 지역별 봉사활동 정보 검색 및 신청, 확인서 출력은 물론 학생생활 기록부 나이스로 실적을 전송해주고 참여한 봉사활동이 기록 관리되니까 활용도도 만점이죠. 그럼 두볼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검색해볼까요?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봉사활동 찾기 클릭. 원하는 활동 영역, 활동 지역, 교급, 활동 일자 등을 선택한 후 검색 클릭하면 원하는 조건의 활동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집 교급은 회원 정보상의 모집 교급과 일치해야 신청이 가능해요. 교급은 자동 변경 사항이 아니므로 활동 신청 전 자신의 교급을 확인하고 변경해주세요. 검색 후 선택한 봉사활동을 신청해 볼까요? 봉사활동 목록 중 원하는 프로그램의 활동명을 클릭하거나 오른쪽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활동 정보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상세 정보에 명시된 주요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잠깐! 터전 동아리 봉사활동은 무엇일까요? 터전 동아리는 터전, 즉 봉사활동 기관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 동아리로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꼭 회원 신청을 해야 해요. 동아리 회원이 되면 정기적으로 해당 동아리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참여한 봉사활동 내역을 살펴볼까요? 내가 참여했거나 불참한 봉사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는 확인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고 한 장에 여러 건의 활동 내역이 들어가도록 이력 확인서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 사이트에서 참여한 봉사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나이스로 전송할 수 있어요. 연계 동의를 한 이후부터는 두볼에서 한 봉사활동 참여 내역이 1365로 자동 전송됩니다. 전체 전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두볼과 1365 자원봉사 포털 실적 연계 동의 방법은 먼저 이 청소년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 1365 연계를 클릭합니다.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하고 1365 자원봉사 포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연계하기를 클릭합니다. 연계를 위해선 1365에 우선 가입이 되어 있어야겠죠? 모바일로 연계할 경우 오류가 날 수 있으니 꼭 PC를 통해 연계를 해주세요. 연계 완료 후 봉사활동 실적이 1365로 전송되는 데는 2일이 소요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재능 나눔형 봉사활동이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재능 또는 희망 봉사활동을 등록하여 그 활동을 필요로 하는 터전과 연계해 진행하는 봉사활동으로 일반 봉사활동과 동일하게 봉사활동 실적이 인정되며 연계를 통해 실적 전송이 가능해요. 개인 또는 2명 이상의 단체로 등록 가능하고 희망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직도 신청 내역에 있어요. 언제 완료 처리가 되나요? 이미 활동을 한 봉사활동이 신청 내역에 있다면 아직 기관에서 완료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일 완료 처리를 하는 기관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짧게는 1, 2일, 길게는 기관 사정에 따라서 일주일 내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완료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활동기관에 연락하여 완료 처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진아웃이 무엇인가요? 신청한 봉사활동을 취소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에 원아웃이 되는데요. 한번 불참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개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번 불참한 후 봉사활동에 한번 참여하면 불참으로 차감된 신청 가능 개수 1개가 다시 복구됩니다. 다만 봉사활동 3개를 신청한 후 모두 불참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안고등학교 RC와의 6조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려우며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에서 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되므로 심정지의 첫 목격자는 가족, 동료, 행인 등 주로 일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정지가 발생된 후 4에서 5분이 경과되면 뇌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기 때문에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야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정상 상태로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 소생술은 심정지가 의심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구조를 요청하고 가슴 압박을 시행하며 심장 충격기를 적용하는 심폐소생술의 초기 단계를 말합니다. 기본 소생술의 목적은 환자 발생 시 전문 소생술이 시행되기 전까지 가슴 압박과 제세동 처치를 시행하여 환자의 심박동을 가능한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존 사슬이란 첫 번째는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 두 번째는 신속한 신고, 세 번째는 신속한 심폐소생술, 네 번째는 효과적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후 치료입니다.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꼼꼼히 배워 위기 상황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8월 여느 때처럼 택배를 배송하고 있었어요. 으차! 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데 기사님!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친구가 물에 도와주세요. 순간 머리가 굳었고 하천으로 내달렸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주변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있었고 어떡해. 빨리 나와. 빨리. 물살이 휩쓸린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알려주세요. 간밤에 내린 비로 물이 불어 사고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이 다행히 한 아이는 가까스로 못에 닿았는데 다른 아이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바로 물에 뛰어들었고 아이를 잡아 물가로 나오는데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심폐소생술! 군 시절 들었던 심폐소생술이 어렴풋이 기억났지만 실제로 사용해 볼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미래의 나 너만 믿어. 우선 119에 신고를 요청한 후 지시에 따라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머리에서 땀이 뚝뚝 떨어질 때쯤 아이가 물을 토해냈고 때마침 구조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구조되었어요. 휴, 그날 일은 잊지 못할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물놀이는 꼭 정해진 곳에서 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함께 배워보아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만나요. 어느 날 방에서 책을 보고 있던 민주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데요. 소리를 따라간 민주는 그곳에서 의식을 잃은 아빠를 보게 되고 당황한 엄마는 옆에서 정신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에 떠오른 민주는 엄마에게 신고를 부탁한 뒤 아빠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며칠 후 아빠는 민주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무사히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재현은 2015년에 실제 서울 송파구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 나온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시 의식을 먼저 확인하고 의식이 없고 비정상 호흡을 한다면 즉시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어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있는 압박 지점을 확인하세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한 손바닥은 압박 위치에, 다른 손바닥은 그 위에 평행하게 겹치세요. 가슴을 누를 땐
가슴과 맞닿은 손바닥의 아래 부위에만 힘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압박을 할 때는 깊이가 5에서 6cm가 되도록 강하게 1초에 2회 정도로 빠르게 압박합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의 팔과 바닥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체중을 이용해 압박하세요. 30회의 가슴 압박이 끝나면 인공호흡을 시작하는데요. 인공호흡은 반드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만 시도해야 합니다. 전문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인공호흡 없이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해주세요.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젖힌 후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머리를 젖힌 손에 검지와 엄지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가슴 상승이 보일 정도로 호흡을 1초씩 2회 불어넣어줍니다. 이후에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깨어나거나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해 주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시때때 안전 맞춤. 영아의 심정지 원인은 소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태어난 직후 질식으로 인한 심정지가 가장 흔하며 1세 미만에서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과 기도 폐쇄 등이 심정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아의 기준은 보통 생후 1개월부터 만 1세까지의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괜찮니? 영아의 경우 발바닥을 치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의식 또는 호흡이 없거나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을 때 또는 헐떡이는 비정상적인 호흡과 경련 발작을 동반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여기 의식이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대세동기를 요청합니다. 네.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 정중앙의 아래쪽, 해부학적 위치로는 흉골 하부의 절반 부위보다 약간 아래쪽에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킵니다. 손가락은 압박하기 좋은 손가락 2개를 모으며 보통 검지와 중지 또는 중지와 약지의 첫 마디 부분을 사용합니다. 압박 깊이는 최소 4cm 이상,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 이상으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한 손으로 이마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영아의 경우 지나치게 머리를 뒤로 젖히면 오히려 숨길이 막힐 수 있으므로 귀와 바닥이 평행하도록 턱을 들어 올립니다. 환자의 코와 입에 동시에 숨을 불어넣으면서 환자의 가슴이 상승하는지 관찰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속도로 호흡을 2회 불어넣습니다. (119) 도착이나 제세동기 도착 및 패드 부착 시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 비율로 반복합니다. 만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인공호흡에 부담을 느낄 경우 가슴 압박만 계속합니다. 제 사례로 2016년 4월 27일 조선일보의 호흡 멈춘 2살, 2손가락으로 살린 승무원에 관한 기사입니다.
지난 8일 오후 10시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안. 여객터미널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평소처럼 안전벨트를 하고 대기하던 김희철 사무장은 한 여자 승객이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갔다. 승객의 품에 안겨있던 2세 여자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고 맥박이 희미해지면서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다. 먼저 승객으로부터 착륙 직전 아이에게 빵을 먹였는데 아이가 토하려는 듯하다가 숨을 쉬지 않았다는 상황을 전해 들었다. 아이를 평평한 바닥에 일단 눕히고 입속에 토사물 등 이물질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했다. 이후 고개를 살짝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중지와 약지 손가락으로만 가슴 압박을 이어갔다. 성인의 경우 양손을 겹쳐 깍지 낀 상태로 가슴 압박을 하지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두 손가락으로만 가슴 압박을 한다. 평소 훈련한 매뉴얼에 있는 내용 그대로다. 김 사무장은 원래는 인공호흡도 병행해야 하지만 혹시 목 등에 남아있는 토사물이 기도를 막을까 우려돼 가슴 압박만 실시했다고 말했다. 조금만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온 신경을 집중해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김 사무장이 5분간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아이는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공항 의료진에 인계된 아이는 치료를 받고 최근 무사히 퇴원했다. 그는 승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다급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로 KBS 뉴스 46년 전 배운 대로 기적의 심폐소생술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50대 남성을 70대 할아버지와 시민들이 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46년 전에 배운 심폐소생술로 기적을 만들었는데요. 이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세차장에 서 있던 남성이 엉거주춤 주저앉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마침 옆에 있던 70대 세차장 주인이 바로 달려와 심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세차장 직원은 기도를 확보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다른 손님들도 달려와 남성의 다리를 주무르고 번갈아 심장 압박을 하며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인공호흡으로는 살 수 있다. 금방 제가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진념 가지고 제가 압박을 한 겁니다. 인씨 할아버지는 46년 전 한국전력 입사 당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장 압박을 계속하라고 배운 대로 5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최초의 4분 이내에 가슴 압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가지고요. 없었으면 이분은 아마 살 확률이 줄고 저희가 늦게 발견할 경우에는 이분은 돌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남성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 생명의 은혜이시는데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저랑 오래오래 이제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동남소방서는 침착하게 생명을 살린 인홍식 씨에게 하트세이버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안녕하세요, RCY입니다. 오늘은 위기 상황에서의 응급처치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상입니다. 열에 더운 화상. 흐르는 차가운 물로 식혀주며 어린아이 및 민감한 부위를 다쳤다면 병원으로 내원합니다. 전기에 의한 화상. 전류를 차단하고 흐르는 차가운 물로 식혀주며 체온을 유지시키고 병원에 내원합니다.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 가루 형태는 가루를 털어내고 액체 형태는 생리식염수와 물로 씻어내고 의료기관에 바로 내원합니다. 물집이 생겼을 때 터뜨리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올바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 조직이 손상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절대 얼음찜질을 하시면 안 되고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얼음이 직접 화상 부위에 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처를 더 악화시키거나 2차 손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물. 하지만 물에 잘못 빠지게 된다면 익사까지 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 사고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익사의 원인으로는 수영 미숙, 심장마비, 안전수칙 불이행, 자살, 음주 등이 있습니다. 아는 사항 중 안전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안전수칙으로는 얼음과 함께 들어갑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합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십니다. 식사를 한 후 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사탕이나 껌 등을 씹지 않습니다.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합니다. 파도가 높거나 물이 세게 흐르거나 깊은 곳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계곡, 강가, 바닷가에서는 잠금 장치가 있는 샌들을 신습니다. 수영장 근처에서는 절대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에 만약 빠지게 됐다면 구조 후 저체온증이 올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저체온증에서의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온도가 떨어져 발생하는 저체온증은 큰 추위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온도별 증상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5도 정상입니다. 36도 추위를 느낍니다. 35도 몸이 떨립니다. 33도 점점 근육이 강직되기 시작합니다. 31도 의식이 저하됩니다. 29도 맥박, 호흡이 점점 느려집니다. 28도 심장 기능이 정지됩니다. 저체온증은 심지어 합병증도 있다고 하니 적절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저체온증의 응급처치 방법은 마른 옷을 입혀준 다음 마른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겨드랑이에 배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는 부위에 핫팩을 놓아주는 것으로 응급처치는 끝납니다.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응급처치법은 발목 염좌인데요. 발목 염좌는 심하게 비틀리거나 접질렀을 때 발생하는 사고로 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인대에 손상이 가게 되고 심한 경우 연결되어 있는 근막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육의 방향에 따라 멍이 들게 됩니다. 염자 사고에서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사고 후 사고 부위를 2-3일간은 얼음찜질을 한 후 그 이후부터는 온찜질을 해줘야 합니다. 이후로는 얼음찜질이 붓기를 빼주고 근육을 안정시키고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어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위험 상황 속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통해 안전한 생활 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